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차 좋아하세요? 저는 한때 커피를 너무 즐겨 먹다가 커피가 제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이제 차로 갈아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차 문화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영국과 중국이 워낙 전통 차로 유명한데, 이 한 중국의 선교사님이 차 티백에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을 비유해 주셨던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티백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그 고유의 맛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뜨거운 물로 인해서 그 고유의 맛을 충분히 우러날 수 있게 해준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가끔은 뜨거워 싶은 고난이나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안에서 어쩌면 우리의 주 안에서의 그 참된 본질을 잘 우러날 수 있게 해주도록 설계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오늘 그런 과정을 너무나 멋지게 통과하고 계신 우리의 선배님 모시고요. 제발 그 방법 좀 전수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모시기 힘든 대선배님이십니다. 가수 방주연 권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시 오래간만이에요.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1970년대를 주름잡았던 방주연 권사. 결혼 후 평범한 여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꿈꿨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인생. 결국 임신 중에 림프샘 암 진단을 받게 되는데,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찾아온 위암. 두 번의 암을 모두 홀로 독학한 자연치유의학과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로 완전히 회복한 방주연 권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암을 극복한 방주연 권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히트곡이 어마어마합니다. 꽃과 나비 내 곁에 있어. 그대 변치 않는다. 얼굴도 제대로 안 보고 진짜. 안 보고 그냥 결혼 발표 딱 해버렸죠. 임신 중이셨어요? 네, 암 걸렸을 때 이 임파선 암 4기에? 네, 남편한테 나 한 반년만 휴가를 달라. 내가 아기 잘 낳아가지고 어머머. 그리고 다시 올게. 다시 외국으로 프랑스로 갔어요. 자, 우리 방주연 씨 하면요, 워낙 70년대를 주름잡던 인기 스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굉장히 성함을 많이 전해 들었고, 데뷔곡이 꽃과 나비, 당신의 마음, 자주색 가방, 기다리게 해놓고, 내 곁에 있어주. 그대 변치 않는다면. 그대 변치 않는다면. 그대 변치. 이 내 곁에 있어주랑 그대 변치 않는다면요, 저희 세대까지 확실하게 네, 통기타로 알아요. 많이 불렀죠. 맞아요. 예. 리메이크도 되고. 네네. 또 계속 당신의 마음도 들어왔으니까.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히트곡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저는 어찌 보면 전설을 마주 뵙는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너무너무 새까만 후배니까. 그래서 경외심이 사실 먼저 앞서고 있는데, 우리 방주연 권사님 팬들을 위해서 조금씩 그걸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대 변치. 처음에 데뷔할 네. 때 70년도에 제가 너와 너는 꽃과 나비지 하는 노래가 있었고, 근데 이제 이 노래가 네. 그대는 나를 지켜주는 태양의 사나이라는 가사 때문에 북한의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다. 에? 이래가지고 갑자기 이 노래가 히트를 하다가 금지곡. 방송 금지를 당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유를 붙여서 무지막지했죠. 그때 이제 네. 아침 이슬, 뭐 동백아가씨, 뭐 이런 노래들하고 같이 다 꽃과 나비하고 다 같이. 그때 명곡들이 진짜 많이 묶여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이 꽃과 나비 때문에 오아시스 레코드에서 제가 스카웃을 그 손 사장님이 했는데 저를. 네. 그때 저는 집 한 채 값을 받고 이 와. 꽃과 나비라는 노래 때문에 스카웃이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이 거금을 준 가수 노래가 금지를 당하니까 하룻밤에 빨리 밤사이에 만들어라 해가지고 만든 노래가 그대 떠난다 해도 우와. 나만 생각한다면 나는 그대 위에 조용히 지내리라 하는 노래. 그게 이제 나와서 또 히트를 했고. 이 노래 되게 귀해 익어요. 그렇죠. 이게 네. 제목이 뭐죠? 그대 변치 않는다면. 이게 그거구나. 네, 그대만 통기타로 찾나. 부를 때. 이 노래 너무 귀해 익어요. 그렇죠. 귀에 많이 익을 거예요. 와, 네, 네. 지금 저희까지 왔다면 이건 진짜 명곡이거든요. 사실 제가
뭐 가요나 이런 그 당시 가요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제가 귀에 익는다면 이거는 완전 국민 가요라는 건데 그럼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진 게 효도를 한 거네요. 엄청난 그 효자 노릇을 했죠. 그쵸? 회사에 예. 소속사에. 그때는 소속사의 대표님이 거의 스케줄부터 모든 거 저희들 관장을 다 하셨으니까 소속사에서 야, 너 이거 네 노래는 너무 외색조고 뭐 김일성을 찬양한다. 근데 제가 쓴 가사라 꽃가나비가. 그래서 무슨 어린애가 17살 때 그러게요? 저는 네. 그대는 나를 지켜주는 태양의 사나이가 장래의 내 신랑감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17살 때 가사를 쓴 건데. 작사하신 거예요? 네. 근데 네가 쓴 가사 이런 게 다 외색조라고 그러고 저속하다고 그러고 뭐 창법이 이상하다고 그러고 막 일본식이라고 그러고 뭐 김일성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이럴 수도 있는데 어허. 그때 대표께서 저를 너무나 많이 이제 아꼈어요. 그래야지 그 아끼는 마음에 하룻밤 사이에 방주연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라. 멋있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작곡가 김영광 씨한테 빨리 방주연이 곡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에 그냥 스튜디오에 가서 기타 하나로 부른 노래예요, 그게. 대박. 근데 그게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또 히트를 해가지고 한 달에 하여튼 팬 레터가 군인 아저씨들한테 그렇게 많이 왔는데 그 당시엔 또 군통령이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그 집배원 아저씨가 이만큼 편지를 자루째. 자루째 해서 툭 던져놓고 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집배원 아저씨 너무 미안하니까 가끔 이제 용돈도 주시고 떡도 사주시고 그래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곡이에요. 뭐 이때부터 줄줄이 히트곡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명 생활을 별로 겪지 않았어요. 그렇게 네네. 진짜. 스카우트 해가자마자 바로 히트가 됐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유의 포스가 있다니까요. 진짜 마스크 이렇게 잔뜩 쓰고 계셨는데도 이 포스가 한번 딱 보면 뒷걸음질을 치게 하는 포스가 있다니까요. 있어요. 굉장히 오래도록 팬들에게 지속적으로 뜨거운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와, 데뷔를 언제 하신 거예요? 그럼 몇 살 때셨어요? 그러니까 70년대에 데뷔해가지고 네. 70년대에 꽃가나비가 히트를 냈으니까 그게 20살 때 어떻게 나이가 다 나오네. 어머. 걸그룹이야 걸그룹 진짜. 와, 멋지다. 그러니까 대학 1학년 들어가서 네. 1학년 학비만 내고 2학기 학비부터 이제 작곡가 선생님 갖다 드리고 집에는 야. 거짓말하고 근데 큰일 나니까. 그 당시에 대입이 됐다는 게 대학생으로 들어갔다는 것도 저는 대단히 되게 총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작사가 가능했고. 진짜 맞아요. 네. 뭐 제가 똑똑했다라기보다 어떤 이런 쪽의 재능이 조금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엔 사실 운명에 순응하는 분위기였잖아요. 아이, 그렇죠. 여자가 무슨 이런 거에 좀 예. 지배적이었는데 여자는 곱게 자라서 안 시집 그러셨군요. 잘 가고 예. 그러면 됐지 무슨 노래야 무슨 글이야 무슨 시야 무슨 대학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네. 많이 배웠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랬던 시절인데 네. 대학도 가고 이랬으니까 아, 남다르셨다. 저는 이제 복이 많은 사람이었죠. 네. 아니 복도 복인데 정말 그 안에 좀 강골 기질, 그 저항 의식이 없으면 이거 버티기 힘들거든요. 강골이죠. 그죠? 예, 시대적으로 완전 누를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너는 앞으로 뭐 희망이 뭐야 장래에 뭐 어쩌고 그러면은 뭐 다들 보면은 뭐 나는 뭐 현모양처. 남자 잘못 나서 뭐 현모양처 되고 뭐 예쁜 어항에다 뭐 고기 기르면서 나 그렇게 살 근데 나는 그랬어요. 나는 엄청난 사람이 될 거야. 그때는 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와, 멋지다. 근데 난 큰 사람이 될 거야. 아. 엄청난 사람이 될 거야. 이랬거든요. 엄청난 사람이 되셨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포의 능력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때 정말 인기가 너무 많으셔서 아마 개인 생활이 거의 20대에는 없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는 제 개인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큰 불만이었죠. 그쵸. 자고 당연히. 세면 스케줄을 따라 움직여야 되고 이 스케줄 보기 이만했는데 막 새카맸어요, 스케줄이. 제 시간이 없었어요. 어마어마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듣기에도. 차에 가면서 뭐 우유나 뭐 이런 음료수 가지고 빵으로 때우고 돈을 그렇게 벌면서 빵하고 돈은 우유, 많이 들어오는데 먹는 건 정작 빵하고 우유. 아주 비인하게 먹고 살았죠.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컬한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렇네요. 네. 아버님이 또 가수하는 거 반대 엄청 하셨다고요?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가수 못하게 하면은 나는 죽겠다. 아이고. 그렇게 해서 제 방문에 안으로 이제 걸어 잠그고 한 며칠을
근데 그때는 단식이라고 해서 단식을 하고 저는 노래 아니면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엄청난 저항을 뭐 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강고리시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질이. 그 허락하는 조건으로 네. 그러면은 노래하면서 춤 배우러 가는 거 하지 말기, 미니스커트 입지 말기, 막 움직이면서 노래하지 말고 얌전하게 노래하기 뭐 이런 조건을 달아주셨어. 그리고 집에는 반드시 9시 땡 하면 들어오기. 다 연예인인데. 연예인인데. 그렇게 무서웠어요, 아버지. 아. 근데 나이트클럽 출연하면 어떻게 9시에 들어와요? 그럼요, 그때 시작인데. 시작이 9시, 10시, 예, 11시인데. 예. 그래갖고 저는 굉장히 혼도 많이 났어요, 아버지한테. 이러려고 네가 세상에. 노래한다 그랬냐.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스타인데 집에선 꾸중 듣고. 맨날 야단 맞고 그러다가 이제 몸살이 나잖아요. 네. 너무 아팠어. 그럼 왜 네가 내 앞에서 아파야 되니? 왜 아프는 거냐? 엄하시구나. 너는 아프면 안 돼. 뭐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어리광도 못 부리고. 네. 예. 그렇지만 진짜 연예인이라면 누구나 꿈꿨을 그 가수라면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얻으시고 치고 올라가실 때 딱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네. 약간 그렇게 되면 결혼이잖아요. 결혼인데 네. 이제 결혼을 하게 된 이유가 뭐 사랑 찾아간 게 아니라 예. 그때 7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아주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잖아요. 대마초 사건. 그렇죠. 네, 대마초 사건이 나가지고 뭐 영화 배우, 탤런트, 가수들 많이 몽땅 거의 굴지의 네, 새 스타들. 대단한 스타들이 맞아요. 한 99%가 다 뭐 구속되거나 집에 가거나 다 방송국에 왔다가 당신 방송 들어오지 마 나가 전부 문 걸어 잠그고 분장실이 못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냥 방송국에 와서 바로 집으로 다 갔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때 그랬죠. 엄청 났다고. 예. 그거 이제 몇 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해야 될 스케줄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유도 없어.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어머머머. 그런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기계야 기계.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아플 텐데 그러면. 너무 많이 아프죠. 아파갖고 어디 저쪽 지방 공연 가서 그때는 왜 또 그렇게 지방마다 그 로컬 방송국, 지방 방송국 뭐 안동 MBC, 뭐 네. 대구 MBC, 뭐 부산 KBS, 부산 MBC 이렇게 막 지역마다 MBC, KBS가 막 또 생길 때 그러면 개국 쇼를 꼭 해야 되잖아요. 그 개국 쇼마다 다 가야 되니까 또 생방송을 하잖아요. 네. 늘 생방송이고 하루에 또 4번을 축하 쇼를 해요. 어머 세상에. 쉴 사이가 없어요. 아니 이게 사람이 사는 기계라니까 수준이 아니라 기계. 기계도 이렇게 되면은 과부하가 눈 걸리겠는데요. 깜짝이 깜빡깜빡거리는 기계. 진짜. 그래서 무대에서 막 하혈을 하고 들것에 실려가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세상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몸을 다 버렸어요. 그러겠네요, 진짜.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안 되겠다. 나 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냥 사라지면 또 오해를 받으니까. 맞아. 예. 뭐 제가 무슨 죄진 거였나? 뭐 잘못했나? 뭐 누구 돈 떼먹었나? 아니면 뭐 몹쓸병에 걸렸나? 어쨌나 저쨌나 막 루머가. 하니까 결혼 발표 딱 해버렸지. 근데 그 결혼 발표를 하는데 무슨 사랑을 주고받고 뭐 연애하고 그런 건 또 없어요. 그냥 우리 친구가 네. 너한테 어울릴 만한 사람이 있어. 나와봐. 그래가지고 나갔더니 뭐 의사집에 둘째 아들이래요. 네. 아 의사집 아들이 뭐 괜찮겠다. 그냥 얼굴도 제대로 안 보고 진짜. 안 보고 그냥 정말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고 싶으셨겠네요. 정말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고생한 얼굴이 표가 나잖아. 지금. 아니 근데 그 표는 안 나요. 희한한 이 게. 속이 지금 다 골았다 그랬지. 속이 다 골았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도망을 갈까. 도망갔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결혼을 하셨잖아요. 사실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보고 얼굴도 제대로 안 봤다 하셨는데 네. 결혼 생활 어떠셨어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점에서 엄청난 문제가. 반대를 했죠. 시댁에서 엄청난 반대를 하고 이제 근데 남편이 익히 저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몇 번 전화 대화해보고 몇 번 이렇게 차 마셔 보니까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 자기는 이제 나한테 끌려서 오케이 우리 결혼하자 했는데 시댁에서는 너무 반대를 많이 하니까 어떻게 우리 집안에
더군다나 그 시댁은 의사분이 여러 분이 계신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말하자면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콧대 높은 집안인데 우리 집안에 뭐 딴따라가 들어와 아니야 안 돼 뭐 이래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어떡하냐 뭐 그만두자 어쩌자 또 우리 집에서는 야 그 반대하는 집 내가 우리 딸이 뭐가 못나서 그럼요. 거길 가냐 그럼요. 반대 다 반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그 텀을 두고 있다가 하루는 보자고 그래서 갔더니 치과를 갔는데 스케일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시댁에서 반대한 이유가 연예인들은 무조건 술 담배 다 하니까 그런 걸 네가 어떻게 다 감당을 하고 살래? 저렇게 억센애를 데려와서 어떻게 살래? 그러니까 치과부터 데려가서 스케일링 하면서 니코틴 있나 없나 다 어머, 살펴보고.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결혼의 말도 안 돼. 조건으로 스케일링부터 시작했어요. 세상에. 어마어마하다 진짜. 말이 안 되는. 지금 같으면 상식적으로 너무 납득할 수 없는 안 거잖아요.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 결혼을 위한 절차를 치과에서 밟았어요. 야, 어이가 없네요. 진짜. 그러니까 결혼하려면 우리가 왜 웨딩드레스 샵에 가서 네. 뭐 이런 거 고르고 뭐 사진 찍고 이러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고 치과부터 갔어 나는. 야, 그래서 그 형님이 치과를 했으니까 오케이 니코틴은 없어. 세상에 웬일이야. 그다음에 또 내과, 그다음에 산부인과 각 과를 다 가는 거야. 야, 의사 집안이라는 게 이런 게 있었나 싶게. 그래서 참 당시에는. 어떻게 참 다행히 통과를 다 했어요. 웬일이야. 통과를 다 하고 참 이상한 결혼을 했어요 저는. 그러시구나 진짜. 아니 그렇게 해서 방송 활동이 너무 힘겨워서 도피처로 찾은 결혼 생활은 했는데. 어떠셨어요? 산 넘어 산 그 말이 딱. 그러니까 산 또 다른 넘어 산. 스테이지가 어마어마. 너무너무 완고하신 집안이고 양반 의식이 강하시고 남성 우월주의 남편이. 근데 이제 두 번째 아들이라 그래서 나는 속으로 내심 두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하고는 같이 안 살아도 되겠구나 했는데 가보니까 첫 아들이야. 첫 번째 아들이야. 두 번째가 아니라 뭐야 잘못됐어 정보가. 그럼 모시고 살아야 돼. 모시고 살아야 될 이제 그런 입장이.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둘째는 둘째야. 네. 근데 첫 번째가 돌아가신 둘째. 그러니까 이걸 장남의 무게를 고스란히. 속았다 그럴 수도 없고. 그렇네 진짜. 예. 근데 이거 첫째도 그 집에서 이 건강을 엄청나게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장남도 내과 의사고 그 이제 첫 번째 며느리는 또 이제 소아과고 이런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내과 병원 오픈하자마자 아니 내과 의사 그 집 장남이 간암이 걸려 돌아갔어요. 에?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노이로제 현상이야. 그렇구나. 네, 노이로제. 그러니까 제발 건강해서 튼튼한 아이 놓는 아주 여염집 교수 그냥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설치던 애를 데려와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뭐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해는 가죠. 그래도 시어머니 그 마음. 당시엔 너무 상처였을 것 같아요. 어리셨잖아요. 어렸죠. 예. 그러니까 아니 그 시집살이가 조금 더 엄해진 뭐 계기가 또 있으셨다면서요. 결혼하고 1년 만에 우리 시아버님이 한참 그 병원 잘 보시던 분이 어느 날 쓰러지셨어요. 네. 그때가 58세 우리 시아버님이. 아우 젊으셨을 텐데. 네, 젊었을 때인데 쓰러지자마자 비인강암이라는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 희귀암인데. 희귀암이죠. 그 당시엔 더 희귀했을 네네네, 텐데. 희귀암이지. 코 속에 생기는 그렇죠, 암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은 뭐 유명한 뭐 S대 아주 최고의 어떤 학부를 나오신 분이고 뭐 거기서도 뭐 1등 하시던 분이고 뭐 전부 서울대 병원 뭐 원장들이 다 친구분이시니까 막 가셔가지고 뭐 원자력 병원장 다 친구분이시니까 뭐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 잘 받고 다 하시오. 그러니까 네. 뭐 가족들은 뭐 의사분이 병나니까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 다 그렇게 믿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이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네가 잘못 들어온 것 같다. 그때 참 아버지가 저렇게 된 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셨을까 그 말들이. 너무너무 하염없이 제가 한 2, 3일을
하염없이 밥도 못 먹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인생이라는 게 정말 부모님이 반대한 그 가요계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나는 정말 남 부끄럽지 않게 아버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깨끗하게 가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게 왜 이런 시련이 또 닥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막 그 시댁이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얘기가 딱 맞는 그렇네요, 얘기. 진짜. 예, 이제 그렇게 된 근데 보통 사람 그렇게 오래도록 스트레스 받고 살면 몸에 이상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그래서 몸에도 이상이 왔죠. 건강에 이상이 오셨어요. 네네. 아버님 비인강암 진단 받으시고 제가 이제 그 다음 해에 이 왼쪽 겨드랑이에 임파선 암 거의 말기, 예?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아유,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집안에 의사 집안에 유명한 의사 집안에 원장은 비인강암, 그 며느리는 임파선암. 그런데 아버님은 방사선 뭐 치료 뭐 수술 항암제 뭐 세상에 좋다는 약은 다 드시는데도 매달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9개월 정도 되니까 돌아눕지도 못하시더라고. 그러면 그 좋은 약, 내 생각에 그 좋은 약을 그렇게 오래 드셨으면 몸이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약인데, 그렇죠. 그 좋은 약인데. 근데 계속 쓰러져 가시는 거예요. 어우, 소용이 없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임파선암 진단을 다른 친척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 친척 의사한테 제가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시댁 어른들한테는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암이 걸렸었거든. 그럼 나는 아버님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는 안 할 것이다. 아하. 라는 생각을 내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길을 찾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공부 이제 막 이런 공부 저런 공부 생전 제가 뭐 의자를 압니까? 의학 공부를 또 막 하기 시작하고 아버님 방에 보니까 아버님하고 그 이제 그 해부학 같이 했던 일본의 모리시다 게이치라는 박사가 쓴 책을 보니까 뭐가 일본 사람들은 책이 크질 않아요. 네. 요만해요. 포켓에 넣는 책인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때 일본 후지티브에서 저를 스카우트 해가려고 몇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일본어를 좀 배우고 있었던 상황이라 일본어 사전을 옆에다 우와. 놓고 그걸 이제 번역을 스스로 해가면서 심지어 봤어. 전문 서적인데 일본어로 된 거였어요. 네, 일본어로. 대단하시다. 그래서 하여튼 그 사전을 매일 같이 보면서 거의 한 달을 탐독을 하면서 이 한글로 풀어가면서 봤던 것 같아. 보니까 그 안에는 정말 빛이 있더라고. 길이 있고. 암 환자 절대 암과 싸우지 마라. 항암제 쓰지 마라. 어머, 수술하지 마라. 어머. 금식하고 네. 효소요법하고 물 잘 먹어라.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나을 수 있다. 어머. 어머 이런 길이 막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의학계에 거의 도전장을 내미는 방법 아닌가요, 진짜? 그렇죠. 거의 반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길이 여러 가지 있듯이 네. 뭐 꼬부랑길 뭐 도로 네. 고속도로 같은 길도 있지만 이 의학계도 굉장히 여러 갈래의 그 장르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 모리시다 게이츠는 현대의학을 한 사람인데도 길을 다르게 가고 계시는 분이더라고. 그럼 나는 이분을 좀 따라야 되겠다. 아하. 해가지고 이제 여행 가는 핑계를 대고 일본에 가서 네. 그분을 인터뷰를 하고 만나서 와. 그 다른 얘기는 안 하고 내가 병 걸렸다 얘기도 안 하고 나 한국에 있는 가수인데 그 내가 어떤 방송에서 이런 거기에 보면 자연 치유로 암을 이길 수 있다 해요. 자연 치유학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취재를 제가 했어요. 정말. 굉장하시다. 갑자기 취재원으로 바뀐 겁니다. 그 몸을 끌고. 세상에. 그러면서 제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어요. 임신 중이셨어요? 네, 암 걸렸을 때 임파선 암 4기에 예. 임신 중이셨어요? 그랬어요. 그 몸으로 일본으로 가서 취재를 했어요. 취재한 거 다 가지고 선생님 책 제가 읽었습니다. 저기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생각하시냐. 취재를 다 했어요, 제가. 세상에. 1, 2, 3, 4, 5, 6, 7, 8, 9, 한 50문항을 일본어로요? 일본어로. 대단하시다. 아니 일본어가 잘 안 되면 막 쓰면서. 그러니까 어찌됐든 정말 그래가 또- 맨땅에 헤딩식으로 가신 거 그렇죠. 아니에요? 헤딩, 맨 땅에 헤딩이에요.
굉장히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지 제가 봐도. 대단한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탑 클래스보다 용기 짱이지. 예, 진짜 탑 클래스예요. 용기 짱이지.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 담대하시고 결단력 장난 아니시다. 결단력은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그게 다 대답을 해주고 나중에는 뭐 어려운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불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전부 새로 당사자를 만나서 제가 공부를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오니까 실제로 이제 그 일본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효소라든지 그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를 구매를 해가지고 네. 비행기 싣고 와가지고 와. 그걸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3개월 되니까 암이 반으로 줄었어요. 한 3개월 되니까. 네. 반으로. 아니 진짜 뱃속에 아가가 있으니까 항암 요법도 안 되는 항암을 상황이다. 쓸 수가 없어요. 감기약도 못 먹어요. 진짜 임신한 상태에서. 그렇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었네. 저는 진짜. 저주받은 사람이지. 그때는 어. 아기 가진 상태에서 암이 그러니까. 왔습니다. 저주 그런 저주가 없어요. 근데 3개월 만에 암 수치가 반으로 떨어졌다. 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친척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뭘 했냐고. 와. 그게 뭐 우리 시동생이고 뭐 수술하자고 난리지. 어. 그러면 아기는 어떡하냐 했더니 아기는 다음에 놓으면 돼. 어. 아기를 지우자. 아휴.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없어요. 거기다가 저는 그 가수 생활하면서 몸을 너무 혹사했기 때문에 몸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기를 지우는 사태까지 일어나면은 내가 죽어버릴 것 같아. 와.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저는 수술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다 거부하고 남편한테 나 한 반년만 휴가를 달라. 내가 아기 잘 낳아가지고 어머머. 그리고 다시 올게. 네. 그 휴가를 얻어서 다시 외국으로 프랑스로 갔어요. 네. 프랑스로 가면은 그 이제 기독교인들 그 믿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루르드 샘물이라는 데 있어요. 네. 거길 가서 그 조그마한 여인숙 하나 얻어가지고 한 4, 5개월 거기서 묵으면서 임신한 몸에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그래가지고 몸무게가 68kg까지 나갔던 게 금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한 5kg으로 20kg 이상이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임신한 상황에서 20kg 쪄야 정상 아닙니까? 쪄야 정상인데 난 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다른 사람과는 반대의 길. 반대. 예, 완전 반대. 아니,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네, 정말. 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한 20kg 이상 줄이고 그러니까 안 생으로 죽어요. 굶으신 거예요? 생으로 굶었어요. 물만 물만 그냥. 드시고? 로로도 샘물 먹고 그 효소 가져간 거 효소물 타가지고 이거 요런 색깔일 거예요. 거의 요런 색깔이에요. 그것만 그냥 이게 밥이에요. 물이 밥이야. 입덧 뭐 이런 것까지 여쭤보는 게 사치인가요? 입덧이 나도 뭐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냥 견디고 뭐 짱이다, 뭐, 진짜. 하고 뭐 해도 뭐 다 뒤로 멘탈 이거. 짱이시다 진짜. 정말 멘탈은 저는 참 좋아요. 제가 멘탈에서 웬만큼 안 밀리는데 그럴 거야. 정말 멘탈의 조상님을 만났어. 와. 지금은 웃을 수 있는데 그때는 너무 괴로웠죠. 그럼요, 엄청나요. 그럼요. 네, 그리고 그때 제가 느낀 게 조그마한 여인숙방이 한 4평 정도, 5평 정도 될래나. 예, 근데 야. 사람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독하고 더러운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뭐예요? 이걸 안 먹기 시작하고 금식을 하기 시작하면은 네.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내가 내 냄새를 다 맡아요. 어후. 보통 우리가 왜 입안에서 나는 내 냄새도 못 맡잖아. 잘 못 맡죠. 상대가 맡잖아. 근데 금식을 제대로 하게 되면 이 몸 안에 있는 노폐물, 오폐물 다 빼고 나면은 그 뺀 독소가 막 분해가 되면서 냄새가 나는데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인가. 와. 아, 사람이 이렇게 더럽구나. 근데 그 몸이 뭐 이렇게 아깝다고 그렇게 뭘 찾아 먹고 약을 먹고 그렇게 사나. 저는 그때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죠.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시편 139편에 보면 네. 모태에서 하나님이 주께서 모태에서 우리 조직 장부를 하나님이 조직을 하셨는데 그 우리의 그 신령 인간이지만 우리의 신령함은 신묘막측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령한 신묘 이 예측을 묘하고 못하는. 신령한
그 측량을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깨달아라. 이런 게 시편에도 나오고 창세기에 레위기에 먹을거리 얘기가 막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보면은 그냥 읽는 것 같아. 네, 레위기는 특히나 그냥 어렵죠. 읽어버리고 예. 넘기는 것 같아. 네. 먹을 게. 그래 신묘막측이 어마어마한 얘기다. 내가 그 신령한 몸인데 이런 몸에서 이런 지독한 냄새가 나는구나. 내가 다 내 몸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금식에 대한 깨달음과 기적을 저는 그때 아이를 그래요. 가지면서 암과 싸우면서 다 체험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자연치유학을 거기서 막 책을 쌓아놓고 공부. 이게 이 괴로운 몸을 이기려고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뭐 어떤 때는 뭐 쓰러지기도 하고 뭐 응급실에 불려가 이제 실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깨나고. 아이도 그러면 계속해서 잘하고 아이는 있는 거예요. 계속 잘 자라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근데 내가 너무 안 먹고 조심을 하고 영양분이라는 거 거의 없으니까 이 아이가 네. 거꾸로 앉아 있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제왕절 또 그 몸에다 어머. 제왕절개를 했어요. 근데 제왕절개를 하는데 그 아이가 4.4kg. 예? 그러니까 40kg 넘은 사람 몸에서 나온 아이가 4.4kg니까 내가 내 몸무게는 30몇 킬로그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40kg도 안 그냥 되는 뼈와 가죽만 남은 가죽만 상태에서 남았죠. 아이가 그냥. 4.4kg라고요? 예. 이건 어디 가서 믿지를 못할 건데. 정말 사람들이. 이거는 거짓말 같은. 기록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거짓말 안 하시는. 아유 4.4kg 난 너무 너무 튼튼한 아이가 나와서. 노사연 씨가 4.7kg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4.4kg 나중에 또 는 공부를 해보니까 아이가 영양이 너무 안 들어오면 조그마한 모든 영양을 자기 몸에 축적을 다 한대요. 그런 기제를 가지고 있대요. 와 그야말로 신묘막측. 그러니까 신묘막측의 아이가 그러니까 또 그 엄마가 4.4kg. 저는 그래서 이 자연치유학을 체험의학이라고 그래요. 아. 뭐 현대학, 양의학, 한의학 네. 뭐 쫙 있지만 제가 이제 나중에 박사학위를 하기 위해서 한 공부가 미세 에너지 응용 의학이라는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했는데 그 이전에 저는 체험의학이라고 저는 이제 추상적인 얘기지만 네. 거기 모든 게 다 그 집합이 돼 있어요. 제대로 공부를 하셨군요. 했어요. 아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하긴 그렇지만 너무 오묘해서 이거는 안 할 수가 안 할 수가 없지만 누구나 다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한다고 누구나 다 하진 않잖아요.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렇죠. 그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선택했어요. 와, 그 근데 제가 저는 약간 그 학구적인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있으시네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예. 예. 아니면 19살에 작사한 곡을 오아시스 레코드사에 샀다는 거는 이미 그쪽으로는 검증이 되는 분이라는 건데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이 멘탈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굶다 보면 내 몸에서 악취를 맡다 보면 무너지죠. 예. 진짜 우울증 같은 게 오잖아요, 사실. 우울증 걸렸죠. 그러니까. 예, 우울증 걸려서. 그러니까 잡아주시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건데. 그래서 벽을 붙들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 제가 네.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너무 많으면 이대로 그냥 가게 해주시고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시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모태신앙이세요? 모태신앙 아니에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못 들었어.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셨는지. 교회는 네. 주일학교 어린이 합창단에 조금 있다가 아하. 이제 뭐 이러고 저러고 그때도 뭐 주일학교도 괜히 갔나요? 뭐 동네 교회가 하나 있으니까 네네. 이제 사탕 주고 크리스마스 날 뭐 선물 주니까 갔다가 그리고 우리 친구가 이제 그 장로님의 딸이었었어요. 그래서 걔 손에 이제 이끌려 가지고 가서 주일학교에 이제 합창단에 뽑혀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뭐 제가 초등학교를 우리 아버지 그 직장 문제 때문에 한 5군데로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뭐 교회를 제대로 다닐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노래하면서 뭐 그야말로 세상 노래를 부르니까 어느 뭐 교회 갑니까? 근데 이제 몸이 아프고 난 다음에 이제 매달리기 시작을 한 거였어요. 예. 와. 근데 뭐 정말 그 안에서 뜨거운 체험을 하셨겠어요. 엄청난 체험을 했죠. 프랑스에서.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진짜 4.4kg의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아드님을 출산하시고 네. 아드님은 건강하게 성장을 하신 거예요. 성장해서 지금 여의도 증권가를 누비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와, 진짜 이 역사다, 역사 정말. 네. 아, 근데 그렇게 출산하시고 몸이 한 번도 아프셨다는 건 뭐예요?
이제 건강해지신 거 아니에요? 암 수치는 완전히 뭐 그렇게 다. 하고 아이 놓고 나니까 네. 뭐 암세포도 완전히 없어졌어. 완쾌가 된 거예요? 완쾌 싹 됐어. 대박 아닙니까? 근데 어디가 아프셨던 근데 이제 거예요? 시집살이를 계속 하니까 이 이어졌구나. 스트레스 때문에 위가 다시 아팠는데 하여튼 이제 그래서 평생을 조심해서 계속 이렇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근데 너무 빨리 가면 저 산 넘어 또 산이 있을까 봐 겁이 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명언이시다. 그렇게 이제 몸을 관리를 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근데 중간에 또 남편분 사고는 또 뭐예요? 이 남편이 네. 아주 있는 집 자식이고 유유자적한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이 그렇게 아픔을 겪고 아이도 건강하지 않는 몸에서 났다고 생각. 또 나름대로 본인은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 담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아유. 하면서 또 그 옆에 친구 하나가 처갓집 재산까지 다 말아먹는 사람이 한 사람 딱 붙어가지고 아유. 이 사람 주머니를 다 꺼내가는 거예요. 털어갔구나. 누구 돈은 뭐 주머니 돈은 뭐 쓰는 사람이 임자야 뭐 이럴 정도로 막 이렇게 해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외국에 이제 가서 사고로 죽었죠. 돌아갔어요. 돌아가셨어요? 네, 10년 넘었습니다. 그 사고 나기 전날도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제 아이가 며칠 있으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 신묘막측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러니까 가야 그렇게 20년이 되는데, 흘렀는데 네, 그래서 당신 너무 왜 그렇게 사람이 그런데 그런 말을 잘 안 하던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할까? 어떤 말이요? 당신 참 아들 잘 길러줘서 고마워. 딸 아들 둘 하나 낳아가지고 정말 당신은 200점짜리야. 100점도 넘어. 잘 길러줘서 고마워. 그래놓고 그 이튿날 왜 사람이 죽냐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자기가 뭘 알았는가? 글쎄요, 그 무의식 중에 하는 잠재적인 선포 같은 게 있는 것 같은 게 그래서 신묘막측이 거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좀 이게 그런 또 것 같아요. 묘한 일이구나. 예. 측량을 할 수가 없다 사람이. 맞아요. 그러면서 전화 통화하면서 당신 수고했으니까 당신 좋아하는 뭐 무슨 색깔의 옷하고 백하고 아이고. 이거 사가지고 애들 선물하고 사서 보낼 테니까 기분 좋게 받아봐 선물을 보냈어요. 근데 그 선물이 죽고 난 일주일 후에 도착을 했어요. 이게 소설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정말 그 드라마 소재로도 안 쓰일 것 같아요. 너무 리얼리티 없다고. 드라마 소재를 써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드라마보다도 더 황당하고 더 황당하죠. 예, 리얼리티 없어서 네. 진짜 야, 이 정도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싶게끔 고민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들 요새 정도로. 저 얼굴을 보면 그런 거 겪은 사람 같지를 않대.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권사님. 은혜죠. 예, 저도 사람들이 겪은 거에 비해서 상태가 아직 쉬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동병상련의 어떤 약간, 그런 게 예, 있어요. 예,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상처도 만져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위가 또 나빠져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너무 그 충격을 아픔이 받으니까. 건강이 또 왔구나. 네, 그래서 이제 건강이 문제가 생겼는데 또 제가 누굽니까? 다시 털고 일어나는데 또 선수니까. 그 워낙 알아서 잘하시니까 이미 전문가시라. 이제 어떤 그래서 이제 길을, 하고 예. 와가지고 이제 대학에서 제3의학을 지금 한 10몇 년째 가르치고 있죠. 세상에 너무 멋지세요. 강단에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평생 관리해 오신 분의 포스가 느껴져요, 원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이 스토리는 몰랐어요. 이렇게 절박하고 이렇게 생명을 건 사투가 있었을 거라고는 사투. 예, 몰랐는데 전사. 진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투를 벌여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해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고 그건 개인 차이가 있겠고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게 절대 뭐 옳은 거고 다른 건 다 현대의학은 아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은 저는 옳은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맞게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듬으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만 지킨다면 보석 같은 네.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게요. 우리 몸을 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근데 그건 다 다시 그냥 지나가고. 레위기를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러세요. 레위기랑 민수기에 좀 약하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뭐 네. 우리가 먹을 거리 뭐 씨 맺는 모든 채소를 너희에게 주노니부터 시작해서 레위기까지 딱 보면 우리가 뭘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방주연 권사님은 삶 자체가 간증인 것 같아요. 삶 그렇죠. 자체가 예, 예.
예배시고 그런 분을 오늘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왠지 정말 뭐랄까 전면적으로 삶이 도전받는 느낌, 뒤집히는 느낌. 아, 그래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대충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나름 열심히 살았다 생각했는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철저히. 맞아, 철저히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야 돼. 그걸 배웠어요 오늘. 성경도 한 장 읽으면 그 다음 장 읽기 위해서 빨리 넘기지 말고 한 장을 탐독을 해서 그게 정말 내게 돼야 돼. 맞아요. 예. 아, 그냥 오늘 성경책만 들고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이건 아닌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나마 아니 성경책 정선희 씨가 그런 게 아니, 아니고 저도 그나마 그런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 성경책도 안 들어요. 모바일 그거 들고 다니느라. 아. 그걸 뉘우치게 되네. 오늘 아주 본격적으로 다 뒤집히는 날인 것 같아요. 날 잡았다, 날 잡았어. 근데 지금 너무 평화롭고 좋은 나날들을 네. 감사하게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혹시라도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그런 말씀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저희가 공유할 수 있을까요? 기도 제목. 네, 기도 제목. 저는 성경 말씀 뭐 전체가 다 기도 제목이에요. 네. 이게 제발 나에게 신묘막측한 그런 말씀이 돼달라.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바람이 있으면 저는 가수니까 네. 노래하는 가수니까 제가 신곡이 나왔어요. 네. 그 엄마와 딸이라는 신곡이 나왔고 그 작곡가분. 예, 그 작곡가 동생이 작곡한 거고 네. 뮤지컬 배우 현선아 양하고 같이 했는데 네네. 이제 이 노래를 제가 이제 다른 때 같으면 뭐 슬픈 가사도 좀 부르고 이랬을 텐데 이제는 그런 거는 No. 예, 성경적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제목도 엄마와 딸. 예. 모든 세상의 부모와 자식 간에 벌어지는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는 앉아서는 그냥 못하잖아요. 못하죠. 이 노래를 통해서 하자. 맞아요. 예, 그래서 매우 성경적인 네. 그런 노래를 했지만 찬송가는 아니고 예, 예. 가요예요. 예, 예. 예, 분명히. 충분히 저는 이렇게 장르를 확 가르는 것보다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대중적인 즐거움과 또 이 어떤 만족감을 성가 주면서. 같은 노래예요. 예. 예, 그런 근데 걸- 그 안에 여운이 그렇죠. 성경적인 여운이 있는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너무 아유, 좋아요. 표현을 너무 잘해주시. 그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저. 짱이야, 짱. 그래서 오늘 방주연 씨와 함께한 이 은혜로운 시간 마무리 가수시기 때문에 그 아까 현선아님 네. 우리 뮤지컬 배우신데 또 이분도 포스 예사롭지 않은 분이에요. 예사롭지 않죠. 네. 네. 이 두 분이 함께 시너지를 높이는 협업으로 엄마와 딸을 불러드리면서 네네. 끝을 내볼까 해요. 예. 엄마와 딸이라는 노래를 끝으로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축복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뒤돌아보니 아득히 머나먼 긴 시간 해준 것도 하나 없이 마음고생만 시켰구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엄마가 내게 있어.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눈물도 나에게 두렵지 않는 버팀목이었어요. 내 곁에는 엄마 곁엔 내가 있어. 우리의 사랑은 영원해. 절이 없어 그때는. 엄마만 몰랐어요. 사랑한다 말 한마디 해주지도 못했어요.
괜찮단다 괜찮단다 내 딸이 내게 있어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눈물도 나에겐 두렵지 않는 버팀목이었단다 내 곁에는 내 딸이 너의 곁엔 내가 있어 우리의 사랑은 영원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있어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눈물도 이제는 두렵지 않는 버팀목이랍니다 내 곁에 내 딸이 엄마 곁에 내가 있어 우리의 사랑은 영원해